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런 이제 방송 같은데 네. 그래서 언급이 많아진다. 팔면 돼요. 2,500만 원일 때도 비싸도 못 사는 맞아요. 분들이 1억인데 산다고 막 지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님과 함께하는 경제 핫스팟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조금, 이더리움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이더리움의 시대다. 비트코인은 너무 올랐고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단 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 네.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있고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역의 대부분을 이더리움이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용도가 좀 다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말에도 이제 화폐가 들어가 있지만 네. 처음에는 가상화폐니 뭐 돈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 이제 ETF가 들어오면서 거의 신종 자산군으로 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틸리티적인 기능적인 측면이 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가격 포함해서 비트코인이랑 구분되는 이더리움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IT여서요. 네. 개발자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자 했을 때 새로운 걸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좀 여력이 있는 곳이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더리움은 엄청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비트코인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디파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송금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금융을 하는 거는 좀 삐걱삐걱 거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NFT의 활용인데 이 두 가지가 이더리움의 이제 확실한 쓸모로 좀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랑은 구분되는 이더리움만의 이 활용 가치가 있는데 5월에 블랙록이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도 해놨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승인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본 투자자들 이제는 이제 5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 비트코인 때문에 사실 조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올해 안에는 안 해줄 거다. 숨고르기를 자체적으로 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그냥 오피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면 되나 보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SEC에서 승인을 해주는 신종 자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율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발행사가 최근 11개였고 당시에는 10개였는데 10개의 발행사와 SEC가 거의 매일매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다 중계가 됐어요. 매체에 의해서 뭐가 되나 보다 이런 각이 실제로 그려졌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전혀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상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있으면 엄청 홍보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야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미 확보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인터뷰하고 났는데 뭐 기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SEC가 굉장히 급하다는 듯이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요. 비트코인이 줄곧 금이랑 좀 비교가 됐잖아요. 디지털 골드다. 안전자산이다. 근데 이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아니라 금을 많이들 사모으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랑 같이 움직임을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금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날도 올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편인데 금이라고 하면 보통 투자 사이드에선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금덩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골드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 ETF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 네. ETF는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정해놓은 창고에 금을 쌓아놓고 네. ETF로 발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물금이 아닌 거고요. 사실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요즘에 금을 많이 사서 네. 사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때 금은 ETF는 소용없거든요. 아. 중앙은행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금을 사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자국 통화의 네. 어떤 위크 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대부분 현물금을 사고요. 현물금을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금은 무거워서 네. 현물금을 샀으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러시아가 자원 부국이어서 자원 국제 외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계의 금의 상당수가 지금 영국 영란은행 지하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기다 넣어놨다가 못 갖고 왔거든요. 아. 소용이 없어요. 금은 네. 갖고 있지 않으면 운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골드바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말 네. 그대로 이게 초콜릿 바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쪼개보기 전까지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순도 측정이 네. 쪼개지 않고는 물론 불가능해요. 그래서 겉면에다가 그 금 골드바를 만든 메이커를 적어놔요. 사실 의심하려고 들면 네.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근데 의심하려고 들어서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을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클리어한 게 비트코인이 한계가 있냐 없냐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쵸. 비트코인을 뭐 속을 파가지고 네. 납으로 채워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네. 비용이 일단 적고 훨씬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원을 팔아야 러시아는 외화를 벌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막히니까 금융제재 받고 해서 러시아가 오씨 나 그럼 비트코인으로 받을 테니까 석유 받고 싶은 사람 비트코인 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거래가 실제로 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조만간 저는 생기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안 사는 거는 충분히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가상자산 시장 하면은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주식은 약간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서 모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사서 모으는데 코인은요.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 주위에는 드물어요. 그냥 조금 오르면 그때 달려들었다가 아 내리네 네. 중간에 팔아버리고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실 포모 현상의 부작용인 것 같거든요. 뒤처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때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만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런 심리로 사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인에서 또 얘기 많이 들리는 게 그거잖아요. 뭐 청산당했다. 뭐 레버리지 100배, 200배 땡겨서 샀다가 청산당하고 오히려 뭐 그거 인증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조금 너무 근본 없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는데 네. 코인 투자할 때 조금 많은 분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교훈적으로 흐르는데 네, 일단,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단은 시점에. 네. 그 빚내서 하시는 거 되게 위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해외 거래소에 가면 최대 125배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125배면 네. 원물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걔가 이제 0.8% 정도 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난 내려갈 거라고 걸었는데 올라가 버리면 건 돈이 다 이제 허공에 분쇄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오르면 난 125배의 이익을 얻지만요. 근데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거래소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은 엄청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청산은 그렇죠. 무조건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배율로 또 네.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배율이라고 하면 3배에서 5배를 얘기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루 변동폭이 20%인 날이 1년에도 한 10번 정도 있습니다. 또 청산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계좌에서 삭제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선물 거래소나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 거래소에서 도입할 수 있게끔 규제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해외 거래소에 가서 거기는 사실상 그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거 인증만 하면 바로 125배를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군요. 근데 네. 국내 거래소에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뭐 코스피에 제일 거래량 많은 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잖아요. 네. 레버리지 인버스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육을 이수 안 하면 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다 받아들인 다음에 국내에서 할 때 그런 교육을 지금 이제 앵커님이 네.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원금 손실 네. 위험성이 엄청 높고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할 수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네. 보고 뭘 살 거냐, 뭐 사야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네. 앞으로는 비트코인 말고는 뭘 사냐고 물어봐야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네.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걸 그러시죠? 모르는 분이면 네. 안 망할 것 같은 확실한 네. 더 원은 비트코인. 근데 네. 이더리움도 사실은 뭐 저는 5년 10년 이후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사서 나는 계좌 지웠어, 앱 네. 지웠고 5년 있다가 열어볼 거야. 막 이런 투자 네.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지금 네. 사서 한 5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좋은 기술의 스마트폰이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사서 쓰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산 게 아이폰 15를 사서 쓰고 있는데 5년 있다가 아이폰 15를 쓰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좀 구식 모델이 되겠죠, 많이. 안 쓸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사람들끼리 네.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고 하면 진짜 한 줌도 안 될 수 있는데 네. 커뮤니티의 크기가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도 그렇지만 코인도 가장 최신에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네. 보통 최신에 나오는 코인들은 어떤 게 반영돼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코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종 코인 나왔어. 근데 네.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구형 코인은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랑 헷갈려 하세요. 네. 근데 주식도 보시면 10년 단위로 한국 같은 경우 30대 대기업 해보잖아요. 똑같은 이름 5개밖에 없어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요. 네. 주식도. 기업들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 친구들도 10년을 못 가요. 건불 10년이에요. 근데 코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얘기해 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이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다들 제 주변 지인들도 네. 그렇고 코인 한 번 하면 무조건 나는 10배 먹어야지. 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인 게 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눈을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네. 내가 어떤 산 자산이 내가 산 가격보다 50배가 갈 거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자산의 가격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조언을 드린다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여의도에 있는 전문 금융인들 있잖아요. 네. 1년에 20% 벌 수 있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1년에 네. 20%를 투자로 번다. 잘 버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크립토에서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크립토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비트코인을 아까 제가 이제 44,000달러까지는 사시라고 했다. 실제로 방송 나와서 저는 사라고 했거든요. 다른 방송들에서.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67,000이니까 50% 오른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올해 초에만 샀어도 지금 한 6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엔간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3년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그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손해를 안 보고 계속 연으로 계속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성공했네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시드가 거기에 모자라니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한 200배 정도 올라야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투자하게 되는 거고 레버리지 막 50배 100배짜리 쓰다가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런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언급이 많아진다. 팔면 돼요. 그럼 요즘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2021년에 4월에 한번 피크가 있고 11월에 한번 피크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이제 공통점이 섭외가 엄청 오는 거예요. 지상파. 막 이렇게 엄청 막 한 100평짜리 스튜디오에서 맨날 되게 익숙한 얼굴의 분이 9시 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더 오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관심도 없고 야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500만 원일 때도 비싸도 못 사는 분들이 1억인데 산다고 막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김동완 대표님과 함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까지 그리고 코인 투자할 때 꼭 지켜야 될 마음가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조언들 참고하셔서 가상화폐 투자하실 계획 있으시다면은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